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제2의 뇌 장혁명입니다. 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남성과 여성의 장질환은 다르게 치료해야 한다. 지은이 김나영,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 박사를 취득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성차의학연구소 소장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제학회인 2018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학술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마샬 앤 워런 연구상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2015년, 2020년에는 서울시 의사회 의학상을 수상했다. 30년 남짓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소화기계 질환 및 질환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성차의학을 연구해왔으며 현대인의 질병인 과민성 장증후군 등의 장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소화성 궤양, 위암 및 대장암의 예방 및 치료를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서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소화기 질환에서의 성차의학, 임상 영역에서의 성차의학 등이 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녀 차이에 관련된 의학을 성차의학,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의학이라 하며 이는 실제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2021년 도서출판 대한의학의 도움으로 소화기 질환에서의 성차의학을 발간하였고 2022년 6월 세계적 출판사 스프링거에서 영문판이 나오며 성차의학의 개념을 체계화한 교과서로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책은 아마도 성차의학과 관련된 도서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책이고 소화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의 의학서적이 아닐까 싶다. 처음 주변 사람들에게 성차의학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소화기 의사들조차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이처럼 성차의학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의학 분야이다. 성차의학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질병이라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병 원인 파악과 치료에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차의학에서 남녀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호르몬이나 유전자에 의해 차이가 나는 성적 측면이고, 둘째는 남녀로 태어나 사회 문화적 역할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젠더적 측면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이 남녀 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으나 실제 질병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성차의학이다. 남녀는 각 질환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른 경우가 많다. 이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성호르몬이나 유전적 성향이 질병에 영향을 주거나 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여건이 질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들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젠더적 차이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인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볼 때도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실제 남녀 간의 역학이나 증상 발현 차이에 대해 기술하긴 했다.
하지만 실제 의학이 다루는 대부분의 질환들에 있어서 발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행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남녀 차이에 대한 발견으로 질병의 발생이 남녀 간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차의학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의학 발전의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 맞춤의학 내지 정밀의학의 기본인 성차의학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성차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깊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이며 전문가들에게 성차의학의 개념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고 향후 전체적인 의학, 과학 연구가 이를 고려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오피스테 보이나 생물학적, 행동학적 차이는 크다. 이러한 차이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료 행위는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 치료나 예방, 관리, 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차의학이 지향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장질환에서의 성차의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대장암의 남녀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장암에 대한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암 연구센터의 토비아스 니더마이어가 이끄는 팀이 8,000명의 남성과 8,000명의 여성을 상대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 141명 1.8%와 여성 78명 1%가 대장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성 1,049명 13.2%와 여성 591명 7.4%에게서 진행성 선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장암과 진행성 선종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2배 더 많이 걸리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이처럼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을까? 이에 대한 이해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호르몬이 피 속을 흐르는 신호체라면 그 신호체를 받아들이는 기관에는 수용체라는 것이 있다. 이 수용체가 호르몬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의 수용체가 정상보다 과다하게 많이 발현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드로겐 수용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람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장암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용체의 이상 발현이 확률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경이 지나고 나면 여자에게도 대장암 발병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대장암 외에 다른 장질환도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까? 이미 성차의학이 등장하기 전부터 과민성 장증후군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져 있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과민성 장증후군은 더 빈번하게 또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젠더적으로 스트레스에 더 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과민성 장증후군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신경 과민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변비도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정도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변을 보지 못하거나 변을 보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또 변비가 나타나는 기간도 더 길고 복통이나 더부룩한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난다. 변비에 있어 이런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장 운동을 약화시키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의 효과와 함께 뇌 활성화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염증성 장 질환이 난치성 질환인 이유는 합병증 때문인데 염증성 장 질환의 장관 외 합병증은 남녀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에게서는 장염 연관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요로결석, 강직성 척추염 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심혈관계 합병증, 빈혈, 영양결핍, 치주염 및 구강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알아도 대장암 발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아마 염증의 정도가 서양에 비해서 그리 심하지 않은 것에도 그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염증성 장 질환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에스트로겐 등의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할 때 염증성 장질환 역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스트로겐이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 호르몬이 면역 조절과 혈전 형성, 장내 세균의 변화 등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육부 장 건강 최대의 적. 비만과 내장지방 그리고 과식의 문제. 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많은 연구조사에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담석증, 관절염, 통풍, 수면장애와 호흡장애 등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암의 발생 위험도 정상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만은 결국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많이 먹게 되면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비만하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내장 지방이 쌓이면 복강의 공간이 좁아져서 더욱 위와 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위에 쌓인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대장에서도 내장 지방으로 인해 배변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또한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도 하다. 비만한 사람의 특징은 많이 먹는다는 데 있고 거기에 과식이 포함되어 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식습관인데 과식을 할 경우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되어 위장 팽창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위장이 해부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위장의 이완 현상이 일어나고 식욕 중추에서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는 바가 반복되다 보니 다음에 먹을 때도 이만큼 먹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과다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속쓰림, 가스팽창 등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식사 후 이를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장으로 모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식곤증이 발생한다.
그리고 장 역시 더 많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장 기능 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곧 각종 소화 효소와 호르몬 분비의 평형 상태가 깨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소화 불량을 일으키거나 인체의 다른 곳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나쁜 성분들이 혈액으로 흘러가는 일이 발생하여 결국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비만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비만이 전염된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것은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리처드 플라벨 교수 연구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플라벨 교수 연구팀은 비만 상태의 생지를 일반 생지들과 한 우리에 넣어서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일반 생지들도 점점 비만 상태의 생지를 닮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비만 생지 속의 지방간과 관련된 나쁜 세균들이 일반 생지에게 전염되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의 전염 경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쥐는 다른 생쥐의 배설물을 먹는 습성이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하여 전염이 일어났던 것이다. 실제로 엄마 아빠가 모두 비만하면 자녀의 70에서 80%가 비만아가 되고 한 명이라도 비만할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이 50%에 이르며 엄마가 비만할 경우 그 가능성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마도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같이 생활하는 부모의 생활 습관이 곧 아이의 습관이 되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서 유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이어트가 효과적이다. 소아 청소년기 비만이 성인 비만과 다른 점은 체중 감량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키와 체중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성장기에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시간 제한 다이어트 등 극소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등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는 다이어트 방식은 금물이다. 대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삼시세끼를 반드시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좋고 음식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식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식탁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먹고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보면서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 쌀이 아닌 현미밥으로 바꾼다든지 햄 대신 고등어나 연어 등 고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는 등 식탁 위 음식들을 건강식으로 바꾸면서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또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5회 이상 하루 6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1시간 이내의 운동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빈속의 커피는 위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기상 직후는 하루 중에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기상 직후는 잠자던 뇌를 깨워야 하는 시간이므로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각성 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오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작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복 상태에서의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정신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도 있다.
빈속에 위산이 분비되면 속이 쓰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상 직후 빈속에 커피 마시는 습관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특히 커피는 중독성이 크다고 알려진 바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에 가서도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대개 볼일을 보면서 핸드폰을 하다 보면 핸드폰에 빠져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장의 변이 충분히 쌓이면 직장의 수축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을 밀어내는 직장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 이 신호로 변이를 느끼게 되고 직장의 변은 항문으로 내려오고 항문이 열리면서 배설하는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항문이 열리고 닫히는 힘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항문 괄약근이다. 이 괄약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이를 참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야 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화장실에 도착하여 변기에 앉는 순간 괄약근의 압력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항문이 열리며 변이 나오게 된다. 이때 변기에 더 오래 앉아 있는 이유는 잔변의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 이 잔변 또한 이어지는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신호가 오게 되며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나오게 된다. 정상적인 배변은 이 과정이 5분 안에 끝나야 한다. 혹 늦더라도 10분 이내에는 끝나게 된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본다고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게 되면 이러한 장과 항문의 운동이 느슨해진다. 이 때문에 나오려던 변도 배설 작용을 멈추게 되므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대변을 보면서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 있으면 직장과 항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가 이곳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이 직장과 항문의 혈관의 손상을 일으켜 치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배변 시간은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나 아침잠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하루 중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다. 밤사이 비어있던 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결장에 쌓여있던 변이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배변의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위대장 반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하루 중 아침 식사 직후에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므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침은 배변의 욕구가 가장 강한 시간이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아침마다 규칙적인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변비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한편 바쁜 일상 때문에 배변의 신호가 왔는데도 참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장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얼마 후 다시 변이가 찾아와 배변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대장 내의 센서 작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상태가 되면 장 속에 변이 찾는데도 변이가 느껴지지 않으면서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변의 신호가 오면 즉시 배변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일상 때문에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는 하루 종일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습관은 대장 관련 질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넘겨 식사를 하게 되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허겁지겁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 쉽다.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많은 음식물은 장에 부담을 주게 마련이고 따라서 정상적인 장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식사 시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해서 간식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리듬이 깨질 수 있다.
한편 식간의 소장에서 이동성 운동 복합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 소장에 있는 음식물이 아래로 이동한다. 이후 다음 식사가 올 때까지 쉬어야 하는데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이러한 장 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습관은 장 활동에 문제를 일으켜 여러 가지 장 관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장 운동은 해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아침에 장 운동도 깨어나기 시작하며 낮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것처럼 장 운동도 낮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장 운동도 쉴 준비를 하게 된다. 이처럼 밤 시간은 장 운동의 능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생체 리듬과 소화에 연관된 호르몬 균형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기 위한 그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밤에는 뇌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그런데 반복적인 야식을 섭취하면 야간에 렙틴과 멜라토닌 분비가 낮아지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높게 유지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야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예측 가능한 바이오 리듬을 준비하고 있던 신체에 갑자기 야식이 들어오면 쉬려고 준비하던 호르몬은 다시 한번 소화를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야식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 또한 문제다. 야식으로는 주로 라면, 족발, 치킨 등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소화에 부담을 준다. 더욱이 이런 음식을 장 운동이 약화된 시간에 먹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간식을 든 후에 일정 기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곧바로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흡수된 영양가는 곧바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즉, 야식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밤에 섭취한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더욱 축적하기 쉽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낮에 섭취하는 양과 자기 전에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같아도 야식으로 섭취한 칼로리가 전체 칼로리의 25%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한다. 야식을 반복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1955년 알버트 스툰커트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는 아침에 식욕이 없고 밤에 야식을 찾으면서 잠을 못 자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를 야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식 증후군은 저녁을 먹은 후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하루 총 섭취한 칼로리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일주일에 4에서 5일 이상 불면증이 발생하면서 악순환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식사하고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누우면 음식으로 인해 하부 식도 괄약근이 이완되고 위산이 역류되면서 가슴쓰림, 신물 역류 등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현대인에게 야식은 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새끼 식사를 지키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과식으로 이어지는 공복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즉,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 밤 9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삼가고 공복감을 느낀다면 물 한두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의 문제. 장은 인체의 소화기관으로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및 배설을 담당하고 있다.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이 자기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장에 무리를 주는 음식물 섭취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의 풍부한 먹거리는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새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마트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를 사게 된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이란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나오는 모든 식품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처럼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유통 과정에서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가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 화학 첨가물들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하므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화학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 이 화학 첨가물 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실제 과자, 어육, 햄 등의 성분표를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화학 첨가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생료, 향료, 유화제, 보존제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 첨가물 중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두 물질을 발암물질 2A군으로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였다. 또한 가공식품은 설탕, 소금, 화학 첨가물의 효과로 맛이 좋기 때문에 중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번 가공식품의 맛을 들인 사람들은 계속하여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 이러한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과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탄수화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맛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 간식의 섭취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장 건강의 균형을 깨뜨리므로 여러 장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을 달고 사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 건강의 악화는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육식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육가공품을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고기도 2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매일 육식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암연구소는 왜 이런 발표를 하였을까? 육식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육가공품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고기가 대장암이나 직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이다. 가공육이 일반 육고기보다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이유는 가공육은 저장성을 높이거나 맛을 내기 위해 고기를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방부제 같은 보존료 등을 넣어 가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단에서도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육가공품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고기가 빠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육고기가 대장암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대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식과 육가공품 위주의 식사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육식이 대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식은 왜 대장에 부담을 주는 것일까? 육식은 채식에 비해 소화 과정이 훨씬 길다. 즉, 오랜 시간 장에 머무르며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는 유해 물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식은 더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며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강한 장을 만드는 올바른 식사법. 지금까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음식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평생 담배를 피고도 건강하게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덜컥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몸에 나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식사법은 존재한다. 이것은 소화와 배설에 관한 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바른 식사법은 어떤 음식을 얼마의 양만큼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지금까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맞게 판단하여 선택하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다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시키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음식은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화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이야말로 내 몸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이다. 건강 상식 중 과학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과식이다. 과식은 당연히 장에 무리를 주므로 장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음식을 가리기보다 양을 절제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현대인은 칼로리를 따지는데 칼로리보다 자신의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고 나서 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분이 좋다면 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과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에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전에 비해 열량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절대적인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먹는 내용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당한 양이 될까? 사람들은 대개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고 싶어 한다. 하지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으면 이미 적당한 양을 넘어선 상태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만약 약간 모자란 느낌인데 수저를 놓을 수 있다면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당한 양을 먹은 것이 될 수 있다. 과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인 것처럼 소식이 몸에 좋다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상식이다. 여기서 소식이란 약간 모자란 느낌이 들 정도의 양까지만 먹는 것을 뜻한다. 얼마만큼의 양을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양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습관이 몸의 호르몬, 신경계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소식했으니 오늘 하루는 과식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먹는가 또한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었다고 해도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후다닥 먹어치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제대로 부서지지 않은 음식이 그대로 위장에 쌓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밥을 빨리 먹는 현상은 대부분 식습관으로 잡혀 있기에 장은 매번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고 결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것은 입에서 1차 소화를 시킨다는 뜻과 같다. 밥을 먹을 때 입에서는 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침 속에 밥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입은 제1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입에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은 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위저부에서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위체부를 거쳐 전정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는 고형식, 유동식에 대한 대응을 달리하면서 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장, 대장은 물론 항문으로까지 이어져 소화기관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장도 건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 친화적인 행보를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먹는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뜻은 새끼를 먹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의미다. 아무리 천천히 먹는 좋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밥 먹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우리의 장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장은 규칙적 생체 리듬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 특히 장은 어떻게든 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식을 먹는답시고 시도 때도 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때 위액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장 건강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